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 속 한 구절이 전 세계 역사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천 년간 감춰져 있던 한민족의 놀라운 기원을 밝혀줄 단서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명문대 학자들이 긴급히 카이로로 향한 이유, 그리고 이집트 최고 권위자들의 격렬한 반박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따스한 햇살이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동 창문을 통해 비치고 있었습니다. 고대 문명의 흔적을 찾아 수천 년 전 역사의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일은 언제나 가슴 뛰는 일이죠.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 고고학과 박사과정 학생인 클레어 파커입니다. 고대 문명을 전공하며 오늘도 연구실에서 논문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물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분류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던 그때였죠.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클레어, 지금 시간 좀 있니? 아버지 에드워드 파커 교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흥분이 묻어 있었죠. 고대 문명 연구소장으로 수십 년간 일해온 아버지가 이렇게 들뜬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기에 무슨 일인지 궁금했죠. 저는 펜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금 이스라엘 동료에게서 흥미로운 자료를 받았단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욕단의 후손들이 실제로 동쪽으로 어쩌면 한반도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유물 보고야. 욕단이라는 이름은 성경 창세기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죠. 노아의 후손 중 하나로 그의 자손들이 동방의 산으로 이주했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그것이 한민족과 연결된다는 주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학계의 주류 의견은 그런 견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욕단의 후손들이 한반도까지 이동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학계에서는 그런 주장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의문을 제기했죠. 고고학도로서 증거 없는 주장에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류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일부 학자들은 여전히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어. 다음 주에 카이로에서 열리는 국제 고고학 컨퍼런스에서 이 주제로 발표할 예정인데 함께 가는 게 어떨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학문적 호기심이 솟구쳤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열정이 때로는 객관성을 흐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문을 직접 탐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가요. 아버지 연구도 돕고 싶어요. 저는 결심했죠. 진실이 무엇이든 흥미로운 학문적 여정이 될 것 같았죠. 증거를 찾아 역사의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것. 그것이 고고학자의 사명이니까요. 아버지는 기뻐하며 카이로행 일정과 필요한 자료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성경 속 인물과 한민족의 연결 가능성이라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는 대발견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엄격한 학문적 검증이 필요했고 증거를 찾아 진실을 밝히는 여정이 시작되었죠. 카이로의 뜨거운 햇살은 이집트의 모든 역사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국제 고고학 학술 대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자들로 북적였죠. 저와 아버지는 등록을 마치고 메인 홀로 향했습니다. 이곳에는 고대 문명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었고 특별히 한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한 부스도 있었죠. 저기 한번 가보자. 아버지가 한국 유물 부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러 청동기와 토기들 사이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정교하게 무늬가 새겨진 와당이었죠. 고조선 시대의 기와 장식이라고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와당에 새겨진 문양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하학적 무늬로만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아버지, 이 문양이 히브리 문자와 닮아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제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와당을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았죠.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확신하기는 어려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 이때 한 목소리가 우리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흥미로운 해석이지만 그건 단순한 기하학적 무늬에 불과합니다. 돌아보니 중동의 전통 의상을 갖춰 입은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죠.
자말 파라지 교수였습니다. 카이로 대학교 고대문명학부 학장으로 고대 이집트와 중동권 문명 연구의 권위자였죠. 자말 교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와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열정은 이해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하학적 문의의 우연일 뿐입니다. 이집트가 고대 문명의 원류죠. 한민족과 샘족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건 학문적 근거가 부족한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의 단호한 어조에 저는 잠시 움츠러들었지만 동시에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교수님,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제보고서에 히브리 문양 와당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사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자말 교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거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과학은 증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유사성만으로는 역사적 연결고리를 증명할 수 없죠. 소수의 연구자들이 미확인 가설로 언급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버지가 중재하듯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탐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발표에서 제 견해를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말 교수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는 자리를 떠났죠. 그가 사라진 후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클레어, 학계의 벽은 생각보다 높단다. 하지만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이런 의견 충돌은 필연적인 과정이야. 저는 와당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 문자와 유사한 무늬가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더 깊이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느꼈죠. 아버지, 내일 발표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말 교수와 같은 학계 권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볼 필요가 있었죠. 역사는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펼쳐지기도 하니까요. 고고학자로서 저는 그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카이로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이 지나고 우리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발표는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학계의 대다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화상회의 준비를 하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은 지금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이었죠. 우리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의 이준혁 교수와 미팅을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커피 한 잔을 들고 제 옆에 앉았고 저는 화면을 조정했죠. 곧 화면에 단정하게 정돈된 연구실과 함께 중년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이준혁 교수였죠. 그는 동이족과 단군 신화 연구의 권위자로 우리의 연구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인물이었죠. 에드워드 교수님, 클레어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준혁 교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안경 너머로 학자다운 예리한 눈빛이 느껴졌죠. 이준혁 교수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이로에서의 발표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네, 소식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가설이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 보이는군요. 이준혁 교수의 신중한 대답이었죠. 저희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동이족은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아우르는 고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욕단 민족까지 이어진다는 주장은 학계에서는 비주류 해석에 가깝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노트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유사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준혁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천손 사상과 성경의 선민 사상의 유사성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민족의 시조가 된다는 관념이 비슷합니다. 또한 통곡 장례 문화나 동짓날 팥죽을 먹는 풍습 등에서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죠.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런 문화적 유사성이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이준혁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주류 학계에서는 이런 유사성을 보편적 의례로 봅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직접적인 연결을 지지하는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와당에 새겨진 문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브리 문자와 유사해 보이는데요. 그 와당들을 봤습니다. 분명 유사성이 있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문양의 유사성은 인류의 보편적 미적 감각에서 비롯된 우연일 수도 있죠. 이준혁 교수의 대답은 신중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점들이 많습니다.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 산으로 이주했다는 성경 구절과 고조선의 건립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점은요. 이준혁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죠. 시기적 일치점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동쪽이 어디까지인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죠.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아라비아 반도 동부로 해석합니다. 화상 회의를 마치고 저는 이준혁 교수가 보내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신중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이 연구의 매력을 느꼈죠.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클레어, 우리가 추적하는 건 어쩌면 역사의 빈 조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조각을 찾아야만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지 않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학계의 벽은 높았지만 우리의 탐구는 계속되어야 했죠.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향한 여정은 값진 것이었습니다. 스탠포드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구실 창문으로 비치는 노을이 책상 위 서류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이준혁 교수가 보내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장의 고조선 유물 사진과 발굴 보고서,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담긴 문서들이었죠. 특히 평양 대동강 유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에 관한 자료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클레어, 이것 좀 보렴. 아버지가 한 이미지를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고조선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와당이었고 표면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이 문양의 배열 방식이 흥미롭구나. 히브리어의 특정 구절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저는 와당의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단순한 기하학적 무늬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보였죠. 이준혁 교수님은 이 문양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셨나요? 아버지는 이준혁 교수의 메일을 열었습니다. 비공식 견해로 어떤 연구자들은 이 기와 문양이 히브리어 구절을 변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 물론 학계 공식 보고서에서는 이 문양이 단순히 기하학적 패턴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짓고 있지만 말이야.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었습니다. 고고학에서는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만 때로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할 때도 있었죠.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다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는 이 해석을 인정하지 않고 있군요. 그렇지, 하지만 그렇다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필요는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공식 기록의 틈새에서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기도 하니까. 저는 단군 신화에 관한 자료도 펼쳐보았습니다. 천신의 아들이 인간 여성과 결혼하여 한민족의 시조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죠. 단군 신화도 역사적 사실보다는 민족의 상징으로 봐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데 왜 이렇게 끌리는 걸까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화와 역사의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할 때가 많단다. 단군 신화가 상징이라 해도 그 기원에는 실제 역사적 사건이 있을 수 있지. 마치 트로이 전쟁이 신화로 전해졌지만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실제 도시였음이 밝혀진 것처럼 말이야. 저는 고조선 와당의 사진과 히브리 문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유사한 점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기에는 부족했죠.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 그리고 그건 우리의 임무지. 아버지가 다른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 고조선의 건국 시기와 성경에서 말하는 욕단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이주한 시기가 겹친다는 점도 흥미롭지 않니? 저는 연대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웠죠. 아버지, 이 연구가 주류 학계에서 인정받으려면 훨씬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역사의 미스터리를 푸는 일은 때로 해를 거듭해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여정을 계속할 의지가 있었죠.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향한 탐구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카이로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맑고 푸르렀습니다. 카이로 대학교 캠퍼스는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현대적인 시설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저와 아버지는 소규모 세미나가 열리는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욕단의 동쪽 이주 가능성과 고조선 연결설에 대해 발표하는 날이었죠. 강의실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서 온 연구자들도 보였죠.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아버지의 발표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차분하게 자료를 정리하며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저는 다소 논쟁적일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 산으로 이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동쪽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고조선과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와당 이미지와 히브리 문자를 비교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청중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롭게 듣고 있었고, 일부는 미심쩍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제가 눈여겨본 것은 맨 뒷줄에 앉아있는 자말 파라지 교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발표가 마무리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학자들이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고 아버지는 성실히 대답했죠. 그때 뒤쪽에서 자말 교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에드워드 교수님,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만 이것은 명백히 민족주의적 환상에 불과합니다. 자말 교수의 목소리는 강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실제 DNA나 언어학적 증거를 살펴보면 한민족과 샘족은 유전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순간 강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자말 교수님, 저 역시 이것이 확정된 사실이 아닌 가설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무시하기에는 문화적 유사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자말 교수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2020년 네이처에 발표된 대규모 한국인 게놈 분석 결과를 보셨습니까? 한민족은 동북아시아 계통과의 유사성이 지배적이며 중동이나 샘족 계통과의 직접적 연관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청중 중 일부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교수님, DNA 분석은 중요한 증거지만 문화적 전파와 유전적 연관성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화는 유전자 없이도 전파될 수 있으니까요. 자말 교수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물론 문화적 전파는 가능합니다만 욕단의 후손들이 한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유전적 증거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는 없죠. 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직접적인 혈통 연결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적 영향과 교류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죠. 욕단의 후손 중 일부가 동방으로 이주하며 문화적 요소를 전파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몇몇 학자들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흥미를 보였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저는 물을 가지러 가는 길에 자말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왜 이런 논쟁적인 주제에 시간을 낭비하는 건가요? 그가 말했고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분명 한계가 있지만 이것은 연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탐구하는 것이 학자의 의무가 아닐까요? 자말 교수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열정은 좋지만 때로는 증거가 말하는 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을 놓을 수 없었죠. 진실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이로에서의 세미나 이후 우리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창세기 10장을 집중해서 읽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으로 이준혁 교수와 화상통화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을 공유하고 더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그와 연락을 취했죠. 자말 교수의 비판은 예상했던 바입니다. 화면 속 이준혁 교수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학계 주류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이니까요. 아버지가 성경책을 들고 화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준혁 교수님, 창세기 10장의 욕단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방의 산으로 가서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동방이 어디까지를 의미할 수 있을까요? 이준혁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통 성서학에서는 아라비아 반도 동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베리아나 한반도까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죠. 사실 동방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대적인 개념이니까요. 저는 노트에 메모를 하며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단군 건국 신화의 시기가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하셨죠? 이것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시기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군 신화의 시기와 성경에서 추정하는 욕단 후손들의 이주 시기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시기적 일치가 우연이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준혁 교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만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시기적 일치는 흥미롭습니다만 역사적 연대기 해석에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대 문헌의 연도 계산은 종종 상징적이거나 추정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아버지의 열정적인 눈빛과 이준혁 교수의 신중한 태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두 분 모두 나름의 타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교수님, 욕단족은 한민족이라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큰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 맞아떨어지는 몇 가지 시기와 문화적 흔적이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이준혁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학문적 호기심과 탐구 정신은 중요하죠. 다만 본격적인 논문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라비아 반도에서 메소포타미아를 거쳐 시베리아와 한반도로 이어지는 이주 경로를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죠. 진정한 학문적 발견은 종종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준혁 교수가 격려했죠. 지금까지의 연구도 충분히 가치 있으니 계속 탐구해보세요. 화상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카이로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시간과 공간의 거대한 스케일 속에서 우리는 수천 년 전 인류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여정이 주는 지적 흥분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죠. 아버지가 조용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자말 교수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완전한 증거를 찾지 못한다 해도 이 질문을 던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의 퍼즐은 때로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죠. 진실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탠포드 연구실로 돌아온 우리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말 교수의 지적이 계속 마음에 걸렸는지 DNA 분석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저는 옆에서 도우며 중동 지역, 특히 이집트, 이스라엘, 사우디 지역의 샘족 후예들과 한국인의 DNA 샘플 비교 연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2020년대 이후에 진행된 대규모 연구 결과야. 아버지가 두꺼운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열정보다는 냉정함이 배어 있었죠. 클레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겠니? 저는 여러 차트와 그래프가 담긴 페이지를 넘겨보았고 결과는 명확했죠. 한국인은 동북아시아, 특히 몽골과 북중국 계통과의 유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중동 계열과는 유전자적 거리가 상당히 멀어 보이네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어깨가 처진 것이 보였죠. 이 DNA 증거는 우리 가설에 큰 도전이 되는군. 자말이 지적한 대로야. 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개인적인 희망이나 열정보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했죠. 하지만 동시에 역사의 복잡성을 단순히 DNA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전자만으로 모든 인류 이동사를 단정짓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문화적 전파는 반드시 유전적 혼합을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물론이지, 고대에는 소수의 이주민이 현지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 후 문화적 요소만 남아 전파되는 경우도 많았지. 그때 컴퓨터에서 알림음이 울렸고 자말 교수에게서 메일이 도착했죠. 연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결국 DNA가 결정타입니다. 객관적 지표가 연결 없음을 말하고 있지요. 고대 문명 연구에서 낭만적 해석보다 과학적 증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메일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자말의 말이 틀리지는 않아. 우리는 욕단의 후손들이 한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실망스럽긴 했지만 이것이 학문적 탐구의 과정이었죠. 모든 연구는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으로선 한민족이 샘족 후손이라는 증거는 희박해 보입니다. 아버지는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캠퍼스의 나무들이 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한 문화적 유사성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류 문화의 보편성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간접적인 교류의 흔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직접적인 혈통관계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이 담겨 있었죠. 우리는 진실을 찾아 여정을 시작했어. 그 진실이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학자의 자세란다. 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도 중요한 배움이 될 수 있었죠. 아버지, 이 연구가 헛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깊이 탐구해야 할 새로운 질문들도 발견했으니까요. 저녁 노을이 연구실 창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가설은 낭만적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실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우리는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연구 결과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일이었죠. 창밖으로는 스탠포드 캠퍼스의 봄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 찾아온 것이었죠. 아버지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과 함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수개월간의 열정적인 탐구 끝에 우리는 결국 욕단의 후손들과 한민족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DNA 증거, 언어학적 분석, 고고학적 발굴 결과 모두 그런 연결을 지지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자로서 증거를 따라가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아무리 매력적인 가설이라도 증거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제 대답에는 쓴맛이 배어 있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향한 성장도 담겨 있었죠.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야. 하지만 또 하나 기억해두면 좋을 것이 있단다. 학계는 내 가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역사란 언제나 새로운 증거로 뒤집히기도 한다는 점이야. 언젠가 고고학적 발굴에서 결정적 단서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낙관주의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더 현실적인 기대와 함께했죠. 그럼에도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단군 신화와 욕단 민족은 직접적 연결이 입증되지 않았어요. 학문적 엄밀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그 연구가 가진 낭만과 호기심은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워. 때로는 그런 직관적 통찰이 새로운 발견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이 여정이 시작된 그날처럼 햇살이 따스했죠. 아버지, 이 연구를 통해 저는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단군 신화가 역사적 사실보다는 민족 정체성의 상징이라 해도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가치는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에서 성경책을 꺼내 창세기를 펼치며 말했죠. 모든 민족에게는 그들의 시작을 설명하는 신화가 있어. 그것이 완전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해도 그 안에는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담겨 있지. 욕단의 이야기든 단군의 이야기든 그 본질은 같을지도 모른다. 저는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우리는 사실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이야기가 가진 문화적 의미도 이해해야 했죠. 성경 속 욕단이 실제로 한민족의 조상이었을까에 대한 답은 얻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질문과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아버지는 창가로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학문을 대하는 것이 중요해. 대부분의 학계는 이 연결을 부정하지만 소수는 여전히 역사의 빈틈을 파고들고 있어.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묻혀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함께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한 연구의 장은 마무리되었지만 새로운 질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단군 신화는 민족 형성의 상징성을 지니고 욕단설은 비주류 이론으로 남겠지만 진정한 역사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채로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부족했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고학의 매력이자 학문의 본질이었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고학자 부녀가 성경 속 욕단과 한민족의 연결 가능성을 탐구한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학계의 주류는 이 가설을 인정하지 않지만 역사란 언제나 새로운 증거로 다시 쓰일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학문의 가치는 결론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 정신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묻고 우리 안의 뿌리를 되새기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